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온라인 수업 3주 차네요. 그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빨리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수업에는 그 세계 영화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첫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사를 여러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영화에서 갖는 어, 점유율 또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를 한쪽에 놓고 영화사를 살펴보고 할리우드를 제외한, 할리우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영화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나라 영화를 하나로 묶어서 이 두 가지 그를 추구를 해서 이 양자 간의 경쟁, 모방, 영향, 상호작용 이런 걸 중심으로 영화사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화사의 첫 번째로는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사를 일단 살펴볼 건데요. 오늘 그 전에 영화사의 큰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할리우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보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 키네시스란 말이 있고 미메시스란 말이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대조되는 말인데요. 키네시스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진짜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의미이고요. 미메시스는 우리가 미메틱, 모방하는 이런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어떤 원본이란 오리지널이 존재하고 그거를 말해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복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화사에 적용시켜보면 키네시스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대표적으로 실험영화라든지 또는 SF 영화라든지 좀 범위는 작지만 기존에 진짜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처음 손을 보이는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영화들이라면요. 미메시스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영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대표적이죠. 즉 이미 현실에서 뭔가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 그런 우리가 겪어 봄직한 또는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모방해서 마치 현실인 척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어떤 흐름이나 범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영화사의 흐름이 시작되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영화들은 만들어지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장르 영화를 다룰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화들은 바로 그 전에 존재했던 영화들을 참조하거나 모방하거나 조금 비틀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자 미메시스에 해당하는 영화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할리우드 영화를 대표로 하는 것처럼 이런 영화들이 주류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1902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1903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열차 강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두 영화를 사실 우리가 수업을 그냥 강의실에서 하면 이 각각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보여드리면 25분에 이 온라인 수업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왜 하나는 키네시스의 출발을 보여주고 하나는 미메시스의 출발을 보여주는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달세계 여행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용이 그거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일군의 과학자들이 달나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죠. 큰 대포알을 개조해서 그 안에 여러 명의 과학자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에 끼워서 그 대포알을 빵 하고 터뜨리면 슉 날아가서 달의 표면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대포알을 타고 달에 가게 되죠.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달에 사는 외계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삐죽삐죽한 창을 들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쫓겨다니다가 결국 잡히죠. 외계인은 잡히는데 또 실갱이를 벌이다가 도망쳐가지고 다시 그 대포알로 돌아와서 그 지구로 돌아오는데 그 떨어지는 대포알에 외계인 한 명이 달라붙으면서 외계인 한 명을 일종의 포로 비슷하게 붙잡고 지구로 와서 환영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조르주 멜리에스라고 원래는 마술사를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했는데 영화라는 거 이때 갓 등장한 매체를 접한 후에
이게 진짜 마술일 같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지만 그래도 편집 이런 걸 통해서 영화에서 예를 들면은 있던 사람이 빵 하고 연기가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연기가 나타나면 사람이 사라진다던가 이런 걸 편집을 통해 조작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영화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매체적인 특징이 자기가 했던 마술보다 더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르주 멜리에스는 바로 영화에 뛰어들어서 그런 마법과 같은 특수 효과를 보여준 영화들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902년의 달세계 여행은 영화 사상 최초의 SF 영화기도 하고요. 소재 지금 내용 설명드렸지만 소재가 SF 해당하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고 외계인이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또 최초로 특수 효과를 쓴 영화게 돼요. 그 중간에 보면 외계인들한테 막 도망갈 때 쫓겨가지고 한 사람이 우산으로 외계인을 탁 치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외계인이 사라진다던가 또는 버섯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우산으로 치면 버섯이 쭉 자라서 나무가 된다던가 하는 이런 편집을 통해서 특수 효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멜리에스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배경이 되는 화면들을 다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제작해서 세트를 다 만들어 세트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이 세트 촬영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처음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선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키네시스 영화가 아닌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하면 미국에서 만든 대열차 강도는 아주 이게 초창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르 영화적 틀을 띠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자 열차가 쭉 가고 있는데 강도들이 어떤 지점에서 그 역을 뭐라 해야 되나 점거하고 그 사람을 붙잡은 다음에 자기들이 조작해서 열차를 강제로 세우죠. 그 다음에 열차에 들어가서 거기에 실려있던 현금 또 승객들이 갖고 있던 귀중품 이런 걸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차의 한 양을 떼어내서 자기들이 타고 도망가요. 그래서 어딘가에 말을 이미 묶어놨고 그 말이 묶여있는 곳으로 열차를 타고 가서 열차를 세우고 다시 말로 갈아타고 도망을 가서 숲속에서 그 자기들이 뺏은 돈이나 귀중품을 나눠 갖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사이에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열차가 털렸다 강도 당했다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축제를 보려던 마을 사람들 축제를 중단하고 남자들이 막 말을 타고 강도들을 쫓아가요. 숲속에서 그 돈과 귀금속을 나누고 있던 강도들과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열차 강도들을 소탕하고 그 모든 돈과 귀금속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03년 아주 초창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화는 이때부터 이미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보세요. 서부가 배경이고 열차 강도가 일어나고 말을 타고 뭐 도망을 가고 결국 마지막에 총싸움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면서 서사가 끝나고 이런 게 전형적인 서부 영화적 틀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열차 처음에 그 역을 점거할 때도 막 그 사람을 총으로 위협하고 묶는다든지 또 열차 위에서도 막 격투를 벌여서 사람을 떨어뜨린다든지 또 총싸움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활극적 형태 즉 미국 영화다운 액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흥미를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액션, 총격전, 뭐 격투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이 달세계 영화하고는 다른 상상력과 표현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길이도 짧고 초창기 영화지만 이미 장르 영화적인 즉 현실에 있을 법칙한 서부 영화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열차라는 소재를 갖고 현실을 모방하는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강의상 안타깝게도 두 영화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유튜브에 이 제목 치면 다 나오거든요. 1902년에 만들어진 영어로 치시면 A Trip to the Moon이라는 영화 나와요. 한 12분 정도 되는데 그 영화를 꼭 보시고요. 또 이 Great Train Robbery라고도 치면 또 나와요. 1903년 영화 하면 이 영화도 한 10분 좀 넘는데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 영화사가 이렇게 되게 다른 느낌과 흐름으로 시작이 됐구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후자 현실을 모방하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현실인 척하는 이런 영화들이 점차 주류가 되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빔 벤더스는 독일의 아주 저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던가 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영화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인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식민화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났지만 요즘은 그런 식민지배랑 달라요. 일제는 막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막 지네 맘대로 전쟁에 보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죠?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 시대의 식민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식, 뇌리, 심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 식민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를 즐겨보고 좋아하게 되면서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이데올로기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어떤 나라보다 우월하다. 민주주의다. 세계 경찰 국가다. 라는 그 미국의 우월함, 위대성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흑인보다 백인이 더 뛰어난 인종이다. 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할리우드 영화가 주로 보여준 것 중에 중동이나 이슬람 종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종교에만 빠져있는 거의 맹목적인 인간 또는 무서운 테러리스트. 그래서 우리는 또 이슬람교나 중동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미국 영화 통해서 갖게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롭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문화 콘텐츠 대표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식민화된다는 거죠. 그거의 위험성을 빈 벤더스 지적한 거고요. 마이클 아이스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즈니 영화사 겨울왕국으로 유명한 디즈니 영화사의 CEO였어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 미국의 오락 산업은 세계를 미국화한다기보다는 오락을 전 지구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건데, 자, 자기 나라,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우리 미국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잘 만드는 오락, 즉 할리우드 영화를 전 세계에 수출할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가 만드는 할리우드 영화,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할리우드 영화들은 그냥 세계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를 우리는 만들 뿐이다. 이렇게 정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만 없다는 거예요. 할리우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투여해서 뛰어난 그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 수출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는 돈을 버는 상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까 빈 벤더스가 경고한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메시지, 이데올로기, 이미지, 사상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한테 퍼뜨려서 그걸로 사실은 전 지구와 즉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동질화되고 다 받아들여서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이클 아이스너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재밌는 오락을 전 세계에 팔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핵심은 빈 벤더스가 얘기한 그런 위험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단계 헐리우드 상승입니다. 즉 헐리우드라는 게 형성되는 단계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헐리우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화가 1895년에 시작되는데 한 10년 이상은 미국도 영화를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뉴욕에 비도 잘 오고 또 땅값도 점차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서쪽에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1년 내내 날씨가 좋아요. 맑고 햇빛 쨍쨍 내리쬐고 또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좀만 가면 사막도 있고 산맥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에 필요한 모든 배경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 올 때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날씨가 좋다는 것도 아주 큰 메리트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땅값도 쌌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영화사들이 하나 둘 서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헐리우드라는 그 세계 영화의 중심이 점차 형성되는데 그게 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래서 자 1단계는 헐리우드 상승기로 영화 카메라와 영상기가 발명돼서 초창기에 그 발명가들이 특허권을 독점해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헐리우드의 기반을 쌓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즉
캘리포니아의 그 할리우드라는 지역에 큰 넓은 땅을 사서 스튜디오를 짓고 많은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을 고용해서 그 수준이 높은 아주 뛰어난 전 세계인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보드빌 쇼나 버라이어티 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즐기던 쇼의 일부로서만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보지 못한 나중에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878년부터 95년 사이에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단순하고 조야한 영화를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쇼를 하는 거. 뭐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코끼리가 두 발로 걷는 걸 보여준다든지 또 막 강아지들이 링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을 조련시켜가지고 하는 쇼라던가 또 여자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뭐 예를 들면 베개로 뭐 싸우면서 베개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솜털이 날리는 그런 약간 코믹한 그 귀여운 장면을 찍는다든지 또 남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자가 자기 근육을 자랑하는 걸 찍는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눈요깃거리 스펙타클을 위주로 서사는 전혀 없어요. 이야기는 그런 장면을 그냥 찍은 걸 모은 초창기 영화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니켈 오데온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초창기의 영화를 틀었던 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처음에 영화는 독립된 매체가 아니라 즉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만 돈을 내고 극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쇼를 보러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영화를 감상했던 건데 니켈 오데온은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영화가 독립된 매체가 되는 거죠. 즉 사람들이 영화만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가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로 영화만을 상영하는 극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니켈 오데온인데 왜 이 이름이 붙었냐? 당시에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이 니켈이라고 불렸대요. 요즘 같으면 한 100원이나 5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볼 때 그렇게 가장 적은 단위의 동전 한 입만 내고 들어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니켈 하나 내고. 그래서 니켈을 내고 들어가서 봤다. 그래서 니켈 오데온이라고 극장을 붙였대요. 이름을. 근데 당시 극장은 되게 화려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가지만 극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주 재미있는 문화적 이벤트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1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 대전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해요. 그래서 물론 영국이나 뭐 미국, 프랑스는 이기고 뭐 독일, 이태리는 지지만 중요한 거는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유럽이 다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국이 됐지만 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가. 그래서 뭐가 좋냐? 승전국의 지위를 얻었고 초토화된 모든 것이 파괴된 유럽에 자기들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까지 다 팔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시장 지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한 20년 후에 40년대에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을 또 거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시장 지배는 거의 완성이 되는 거고 1차 대전 때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버스터 키튼은 초창기 때 가장 인기 있던 장르가 3개가 있었어요. 코미디, 멜러, 웨스턴. 좀 헐리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3개 장르 중에서도 코미디 영화의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버스터 키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직접 주연도 하고 감독도 했는데 찍은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이 당시엔 특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웃긴 건데 웃긴 상황을 되게 위험한 연기로 보여주거든요. 뭐 옥상 한 건물 옥상에서 저 옥상으로 뛰어가는데 넘어가는데 뛰어넘는데 미끄러진다든지 이거 상당히 위험한 장면들 이런 거를 직접 몸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개를 서커스에서 하는 고개를 아크로바트를 보는 것 같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웃긴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유머 코드 웃음을 자아내는 많은 방식이 지금 영화에도 영감을 줄 정도로 아주 세련되고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이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온 거는 지금 네 장면에 모두 공통으로 나오는 여자분이 있죠. 한 사람입니다. 바로 메리 픽포드라는 여배우였어요.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 할리우드 시작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스타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제작자들은 그 배우들의 돈을, 개런티를 주국으로 줬대요. 일주에 몇 달러 이렇게 줬는데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초특급 스타, 뭐 전지현, 예를 들면 이정재, 뭐 정우성 이런 분들은 몇 억의 개런티를 받잖아요. 당시에도 그 배우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알려지면 유명해질수록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즘 여러분 영화를 보면 크레딧이라고 있죠. 영화 딱 시작하면 영화 제목 나오고 주연 배우 쪽 이름 나오잖아요. 그 배우 이름을 넣지를 않았어요. 이름이 알려질수록 관객들이 알게 되면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 스타가 유명해지잖아요.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이 메리 피포드는 초창기 영화에 많이 출연했는데 사람들이 이 메리 피포드 나온 영화를 자꾸 볼수록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한테 줄기차게 욕을 한 거지. 도대체 이 여배우 이름이 뭐냐? 너무 알고 싶다. 이름을 알려달라. 그런 그 관객들의 압력에 견디다 못한 제작자들이 결국 할 수 없이 이름을 밝혀야 메리 픽포드다. 그러면서 이 여자 배우가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름이 알려진 이후. 그러면서 막 몸값이 엄청 올라가서 다른 말로 하면 영화 역사상 가장 먼저 알려진, 가장 먼저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최초의 스타는 바로 메리 픽포드라는 여자 배우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게 배우로만 짧은 수명을 끝낸 게 아니라 배우도 생활도 오래 했고요. 또 당시에 최고 여배우였다면 최고 남자 배우는 이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였어요. 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낳게 되죠. 즉 탑 여배우와 당시에 최고 남자 배우가 서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뭐 어디를 여행했다, 뭐 아기를 낳는데 뭐 어디서 파티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는 집을 맨날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궁전 같은. 하여튼 영화사상 최초의 스타이자 최고의 스캔들과 루머, 화제를 낳았던 커플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있잖아요. 하고 셋이서 이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메리 픽포드, 찰리 채플린 셋이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요. 그 영화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할리우드의 를 대표하는 한 영화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류 사업가로 또 굉장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이르는 약 20년간의 헐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첫째 중요한 거, 지금 각 나라에서도 모두 영화를 만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모든 나라에서 영화를 만드는 표준적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고 촬영은 어떻게 하고 편집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모든 표준적 방식을 이때 다 수립해요. 바로 요 시기에 헐리우드에서 수립한 영화 만드는 방식을 지금 전 세계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기준과 표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스탠다드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때 여기 보면 3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돼서 서로 맞물려요. 스튜디오 시스템, 장르 시스템, 스타 시스템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튜디오 시스템은 즉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헐리우드에 8대 영화사, 5대 메이저, 3대 마이너, 그래서 8개 영화사가 거의 모든 영화산업을 독점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사들은 또 잘 만드는 장르 영화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MGM은 뮤지컬, 20세기 폭스사는 시대극,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는 갱스터와 느와르 영화, 유니버설 영화사는 공포 영화, 그 다음에 컬럼비아 영화사는 스크러블 코미디, 지금으로 치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장르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각 장르 영화들은 그 장르들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뮤지컬 하면 대표작의 스윙 타임, Singing in the Rain 같은 영화인데 여기에 주연 배우 진 켈리, 프레드 아스티어 같은 사람이 그 장르의 대표적인 스타였어요. 워너 브라더스가 만들던 갱스터와 느와르의 대표작은 리틀 시저, 말타의 매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왔던 제임스 캐그니, 험프리 보가트 같은 남자 배우들은 바로
갱스터와 느와르 영화의 대표적 스타였고요. 유니버설 영화사는 공포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대표작은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같은 영화였고요. 거기에 나왔던 배우인 벨라 루고시나 보리스 카를로프는 또 공포 영화를 대표하는 스타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개의 대규모 영화사를 독점하면서 자기들이 잘 만드는 특정한 장르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 장르 영화들은 또 간판급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이 세 가지가 훌륭하게 맞물려서 헐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 즉 가장 뛰어난 영화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황금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만한 옛날 유명한 헐리우드 고전 영화, 예를 들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뭐 오지의 마법사, 카사블랑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훌륭한 영화들이 다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타 시스템은 그 당시 얼마나 뛰어났냐면, 지금 우리가 뭐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서 스타를 기르고 관리하고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이때 이미 그게 다 수립돼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들은 유명한 스타들을 자기네 그 전속 고용 계약해서 전속 배우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관리를 잘했대요. 예를 들면 어떤 스타 여자 같은 경우 뭐 몸무게가 45kg 넘으면 안 돼. 머리는 항상 금발, 금색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또 연애와 관련된 스캔들이 나선 절대 안 돼. 그래서 사생활도 일일이 다 간섭하고 컨트롤했고요. 심지어 몸무게와 머리, 헤어스타일, 색깔까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타 이미지와 스타덤이라는 걸 형성했고요. 스튜디오가 내는 그 이윤, 자본을 벌어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화 시장을 형성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각자 나름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그 배우가 존 웨인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보수적인 남성상, 가부장의 이미지였죠. 뭐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 있고, 또 반대로 여기 나온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50년대, 60년대 아주 탑스타였는데, 존 웨인 같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남성 이미지와 반대로 성해방이라던가 섹스 심볼 같은 그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신세대 여성 뭐 이런 이미지, 섹스 심볼을 또 상징했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딱 그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사랑을 받는 관객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는 약 20년간 지속됐는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첫째 말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는 영화를 만드는 방식의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말씀드린 이 3대 시스템을 훌륭하게 구축하면서 이것 역시도 이후에 각 나라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고 스타들을 활용하고, 또 장르 영화를 만들 때 그 장르의 어떤 틀이나 그 약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장르 영화를 만드는 규칙을 이미 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후의 영화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헐리우드 자체적으로도 황금기를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주차 영화의 예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할리우드 영화사의 두 번째를 이어서 그 고전 영화 시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제가 그 추천 동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과제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